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Roses are Red 3편입니다. 아직 전편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감상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프랑스에 있는 인터폴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루시라는 이름의 여자가 런던의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인하게 살해되었는데 그 살인범은 바로 피해자의 남편인 지오레이 셰퍼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위젤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연쇄 살인범이었고 바로 크리스틴을 1년 동안이나 납치 감금했던 작자입니다. 위젤이라니 하필 이런 때 죽은 줄 알았던 위젤이 다시 나타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샌디, 셰프가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확실히 아는 게 뭐냐고. 그가 맞아, 알렉스. 물론 언론에는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이들도 그를 알아봤어. 자기들의 미치광이 아빠가 눈앞에서 엄마를 죽였다고 하더라고. 위젤이 살아있고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마치 빠르고 무거운 펀치처럼 나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크리스틴의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바로 자동응답기로 넘어갔습니다. 크리스틴, 나야, 알렉스. 집에 있다면 당장 수화기 좀 들어.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부탁이야.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크리스틴은 가끔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가곤 했으니 일단 학교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틴의 학교로 급히 차를 몰면서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오 갓,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크리스틴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또다시 그녀를 절망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당신이든 나든 그 누구라도 그녀에게 또다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나는 그녀의 사무실을 향해 복도를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무실 가까이에서 걸음을 멈추자 그녀의 사무실에서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다가가 한참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크리스틴은 자신의 어수선한 사무실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한참을 올려다봅니다.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CNN에서 이미 다 봤어요. 런던 슈퍼마켓에서 그 끔찍한 살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습니다. 당신 괜찮아?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나마 잠이 들면 그때마다 악몽에 시달려. 일에 집중할 수도 없다고.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 알렉스한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이 자꾸만 상상이 돼. 데이먼이나 제니나 나나나 또 당신한테 자꾸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갈라놓습니다.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크리스틴, 그놈이 여기로 찾아오지는 않을 거야. 크리스틴은 분노로 이글거리며 말합니다. 당신도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 크리스틴, 셰퍼는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의 판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 아이들 뿐이야. 난 그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 봐, 알렉스. 당신도 놀라웠잖아. 아무도 이 미친 정신병자 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 내가 그녀에게 다가서려 하자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저지하며 말합니다. 안 돼, 알렉스. 가까이 오지 마. 크리스티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지나쳐 요교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떠났다는 걸 확신할 때까지 나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기에 나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크리스틴의 학교를 나와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니는 벌써 일어나 있었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말했고 나는 그녀가 세상 제일 가는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니의 종양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제니는 내 품 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니가 나나 마마와 함께 또 다른 검사를 받기 위해 병실을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FBI 사무실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FBI 요원의 절반은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한쪽 벽에는 큰 칠판이 세워져 있고 매니저의 아내, 매니저의 여자친구, 용의자 이렇게 몇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사진이나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아직 제대로 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시 카발리 요원이 카키색 바지에 연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소리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나와줘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서류봉투에는 우리가 다루는 은행 강도와 유사한 과거 사례들을 모아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셉 도허티 강도 사건으로 1980년대에 일어났던 건데요.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비드 그랜드스텝 강도 사건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강도 사건이었죠. 바로 우리 FBI에서 범인을 잡은 사건이기도 하고요. 애석하게도 6주간에 걸친 재판 동안 배심원단이 그랜드스텝을 풀어줘 버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그랜드스텝과 함께 300만 달러도 사라져버렸죠. 그럼 지금 미스터 그랜드스텝은 어디 있는 거죠? 누군가가 손을 들고 묻습니다. 오, 완전히 땅속으로 꺼져버렸죠. 그가 이번 강도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그랜드스텝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몇 가지 디테일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고 약 30분이 지났을 때 카발리 요원이 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몇몇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알렉스 크로스는 FBI와 워싱턴 경찰의 연락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심리학 박사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카일 크레그의 절친입니다. 그러니 혹시 카일 크레그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크로스 형사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나을 겁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사실 여기 닥터 크로스는 브리엔과 에롤 파커의 시체를 발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발견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단서고요. 자, 여러분 보셨죠? 내가 얼마나 카일 크레그에게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지 다들 잘 보셨죠? 나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일단 우리의 유일한 단서인 에롤과 브리엔도 땅속으로 꺼져버린 점이 유감입니다. 몇몇이 소리내어 웃습니다. 브리엔과 에롤은 삼류 도둑들이었어요. 은행 강도에 대한 경험은 좀 있었지만요.
우리 경찰은 지금 그 둘의 감옥 동기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커 부부는 꽤 경험 있는 도둑들이긴 했지만 그들을 이 사건에 끌어들인 다음 죽여버린 그 배우 인물만큼 똑똑하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아, 그리고 파커 부부는 독살당했어요. 범인은 그들의 죽는 걸 다 지켜본 것 같고요. 특히 브리엔의 시체는 따로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행 강도 이상일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마스터마인더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지러운 생각이 성난 벌떼처럼 그의 머릿속에 윙윙거립니다. 수많은 희생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자신을 업신여기고 못살게 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만은 없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때가 온 것입니다. 마침내 마스터마인드는 침대에서 나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상 머리를 붙들고 현기증이 사그라들고 떨리는 손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그는 은행으로 보낼 협박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티은행장 보시오. 이 편지는 나의 경고이고 이를 무시할 경우 그 대가는 끔찍할 것이오. 당신네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우습겠지만 결코 우습고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지금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어. 난 항상 당신네 은행원들은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매너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해왔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단 말이오. 최근 나는 이사를 했고 은행에 주소 이전을 신청했소. 하지만 어떤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소. 이사 후 벌써 3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나는 내 입출금 내역서를 받아보지 못했소. 알고 보니 내 주소는 변경되지 않았고 내 입출금 내역서는 엉뚱한 곳으로 발송되었던 것이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와 모욕을 준 이후에 어떻게 감히 나의 대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이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무성의하고 거들먹거리는 당신네 잘난 은행원 앞에 앉아 그 모욕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소. 나는 당신네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99.999%의 만족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네 은행은 그 언저리에도 미치지 못했소. 두고 보시오. 우리 서민들을 모욕한 대가를 후대에게 치를 날이 올 것이오. 마스터마인드는 다시 한번 편지를 읽어봅니다. 새벽 2시에 쓴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썩 잘 쓴 편지입니다. 그는 앞으로 며칠을 두고 이 편지를 수정할 것이며 마지막에 사인을 한 다음 언제나처럼 자신의 파일 캐비넷에 넣어둘 것입니다. 이런 류의 편지를 정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마인드는 은행을 진저리치게 증오합니다. 보험회사도, 투자회사도, 인터넷 회사도, 정부도, 잘난 척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파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머지않아 곧 서민들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 아침 내가 제니에게 했던 약속 중 가장 신성한 것 하나는 피자 테이크아웃이었습니다. 피자 배달이요. 나는 병실문을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오예, 오예. 제니가 소리칩니다. 이 징글징글한 병원 음식에서 날 구해준다니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제니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습니다. 닥터 페디토의 말에 의하면 수술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고 내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병실에 먼저 와 있던 나나와 데이먼과 함께 우리는 엑스트라 치즈 피자와 우유를 나누며 제니의 두 번째 CT 촬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꿈이에요. 더 이상은 안 바뀔 거예요. 난 어쩌면 아빠처럼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갈 것 같아요. 저녁 8시가 되자 나나와 데이먼이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데이먼과 나나와 제니와 나는 많은 바이바이와 더 많은 굿나잇 인사와 See you tomorrows와 용감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제니는 침대에 앉아 눈물 젖은 뺨과 빛나는 눈빛으로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 난 이런 상황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난 항상 관심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치만 자, 여러분, 이제 내 걱정은 그만두세요. 난 의사가 될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모두들 나를 닥터 제니라고 불러주세요. 잘 자라, 닥터 제니. 예쁜 꿈 꾸고. 나나가 문턱에서 부드럽게 말합니다. 내일 보자, 우리 아가. 잘 자. 데이먼이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오며 말합니다. 아, 맞다. 잘 자, 닥터 제니. 나나와 데이먼이 떠난 후 나와 제니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니의 침대로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이별 장면이 나나 제니에게 투머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제니를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대화를 이어가긴 했지만 거의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니는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제니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제니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은행 강도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사실은 나를 질려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크리스틴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이미 우리 둘의 관계를 끝내버린 것 같습니다. 크리스틴은 더 이상 살인사건 담당 형사와 함께할 수 없고 나는 이 일 말고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니와 나는 다음 날 5시쯤 잠이 깼습니다. 우리 둘은 병원 침대에 함께 앉아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게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마지막 일출이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 마요, 아빠. 앞으로도 내 인생에 수많은 일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니는 마치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한다면 좀 무서워요. 사실대로 말한다는 거, 너와 나 사이엔 항상 그래야 돼. 알겠지, 제니? 좋아요. 나 지금 너무 겁나요. 제니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그래, 아가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답게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 건가요, 아빠? 아마 몇 가지 검사가 더 있을 거고, 어쩌면 또 다른 피검사가 있을지도 몰라. 그거 알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 뱀파이어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매일 밤마다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사실 밤새도록 뱀파이어 몇 놈을 해치웠지. 널 깨우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조용히 싸웠는지 아니? 그리고 아마 아침에 내 머리를 밀게 될 거야. 제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합니다. Oh no. 그냥 뒤통수에 조금만 밀 거야. 아마 아주 멋져 보일걸? 제니는 여전히 끔찍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그래요, 아빠. 아빠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아빠도 뒤통수를 좀 밀지 그래요? 그럼 우리 둘 다 아주 멋져 보일 텐데. 나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가씨가 원한다면 기꺼이 그러죠. 그때 닥터 페티토가 병실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제니, 바로 네가 우리 리스트의 넘버 원이란다. 제니는 가슴을 부풀리며 말합니다. 들었죠, 아빠? 내가 넘버 원이래요. 그들은 그날 아침 7시 5분에 제니를 내게서 데려갔습니다. 성 안토니 병원 복도에서 제니의 수술이 진행되는 거의 10시간 동안을 나는 단 하나의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무한 반복했습니다. 알렉스 주니어의 세례식 날, 제니가 고양이 로지를 안고 Roses are red를 부르던 그 모습이 끔찍한 기다림의 시간을 뒤덮었습니다. 저녁 5시가 좀 지났을 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닥터 페티토가 우리에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그는 우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15분 후 회복실로 내려온 제니는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페티토가 들어와 제니에게 숨을 길게 내쉬어 보라고도 하고 기침을 해보라고도 했습니다. 제니, 두통은 없니? 머리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다음 제니는 우리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아빠 안녕. 나나 안녕. 둘은 꼭 천국에 갈 줄 알고 있었어요. 아마 아직도 약 기운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니, 이것 봐. 나는 제니에게 내 뒤통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제니의 면도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나도 똑같이 그 부분을 면도했던 것입니다. 제니의 수술 이틀 후 나는 FBI 사무실로 은행 강도 사건으로 복귀했습니다. 여전히 뚜렷한 용의자 하나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4번가의 FBI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베시 카발리 요원이 내게 다가오며 말합니다. 알렉스, 왜 따님 수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의사 말이 종양을 제대로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제법 터프한 꼬마 아가씨랍니다. 오늘 아침엔 언제 다시 복싱 수업을 할 건지 묻더라고요. 나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난 후 일어서며 카발리 요원에게 말합니다.
가서 확인해 볼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이자를 진작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워싱턴을 떠나 뉴욕과 LA로 거점을 옮겼다가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죠. 꽤 악명 높은 은행 강도고 매우 폭력적인 놈이기도 합니다. 그럼 나도 함께 가겠어요. 들어보니 아주 흥미로운 놈 같은데. 우리는 그녀의 차를 타고 뉴욕가의 허름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미니스커트 차림의 3명의 매춘부가 막 호텔 문을 나오고 있었고 번쩍거리는 정장을 입은 사내가 노란색 캐디락에 기대 우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날 아주 근사한 곳으로 다 데리고 다니네요. 카발리 요원이 차에서 내리며 말합니다. 토니 브로피는 이 호텔 4층에 묵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말로는 여기 한 2주째 머물고 있는데 아주 문제가 많고 막대먹은 심각한 계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방 앞에 다가가 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그의 프로파일은 제대로 들어맞습니다. 나는 낡은 나무 문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뭐야?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냐고? 워싱턴 경찰이다. 문 열어. 안에서 몇 개의 자물쇠 소리가 나더니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거기에는 2미터에 육박하는 큰 키에 110kg가 넘을 듯한 거구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머리를 하얗게 밀었고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인 것 같습니다. 오, 개자식 워싱턴 경찰날이. 그는 필터 없는 담배를 입에 물고 말합니다. 그 옆에 예쁜 개자식은 또 누구신가? 나는 FBI 베시 카발리 요원이다. 브로피는 나와 카발리 요원을 한참 훑어보더니 말합니다. 오, 그럼 다 같이 비즈니스 얘기 좀 해볼까? 여기 이 숙녀분이 FBI라고? 아주 좋았어. 그럼 내가 가진 정보를 살 형편이 될 테니까. 널 패서 실토하게 하는 게 더 내 스타일인데? 베시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토니 브로피는 눈을 반짝입니다. 오, 난 여기 이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우리는 브로피를 따라 작은 부엌의 식탁으로 가 앉았습니다. 그 정보라는 거 제대로 된 거라야 할 거야. 베시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네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정보일걸, 베이비? 맞아. 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은행 강도 사건 그 뒤에 있는 놈을 만났어. 그놈은 자신을 마스터마인드라고 부르더군. 엄청 진지했다고. 마스터마인드라니 나 참 낯간지러워서. 어쨌든 그 소위 마스터마인드라는 작자가 뉴욕에 있는 내 인맥을 통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더라고. 우린 쉐라톤 공항 호텔에서 만났지. 그는 나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정말 제대로 조사했나 보더라고. 내 여자친구의 마약 내력까지 줄줄이 꿰고 있더라고. 브로피, 혹시 그가 경찰 같아 보였나? 그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있고 말이야.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경찰 같아 보이진 않았어. 하지만 확실히 경찰 쪽에 연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낯간지러운 마스터마인드의 말을 들어줬던 거고. 거기다 그 일이 수백 달러짜리 작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달콤한 제안을 쉽게 거절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 좋아, 브로피. 혹시 그자의 인상착의를 말해줄 수 있겠나? 그자의 인상착의를 알고 싶다. 그거 정말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그의 호텔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주 밝은 불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어. 마치 사진 촬영할 때처럼 말이야. 그놈은 그 불빛 너머에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보이겠어? 실루엣이라도 봤을 거 아냐? 내가 물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분명 뭔가 본 게 있을 거야. 실루엣이라. 일단 머리가 아주 길었어. 어쩌면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지? 큰 코. 아, 귀가 아주 커 보였어. 차문을 양쪽 다 열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어쨌든 얘기가 끝나고 그놈이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 아마 내가 자기 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겠지? 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베시가 묻습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았던 거지? 브로피는 손으로 권총 모양을 만들어 나를 겨누며 말합니다. 그는 킬러를 원해서 친구. 난 킬러가 아니고 말이지. 나야 뭐 세상 다 아는 사랑꾼이지. 안 그래, 베시? 플러피가 한 말은 너무나 끔찍하고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마스터마인드라고 부르는 살인마가 지금 전문 킬러들을 인터뷰하고 고용하고 있다니 오직 킬러들만을 말입니다. 그는 지금 대체 무슨 꿍꿍인 걸까요? 더 많은 은행 강도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제니의 병실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제니는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제니는 이제 나를 룸메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시티뱅크, 퍼스트 유니온뱅크, 퍼스트 버지니아 뱅크의 현 직원들과 퇴사 직원들 파일을 조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을 상대로 협박 편지를 보낸 자들을 함께 조사했죠. 이런 종류의 수사는 너무나 지루하고 필요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FBI 사무실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단서나 실마리나 어떤 종류의 진전도 없었고 단 하나의 유력한 용의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나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둘러싸여 보이지도 않는 베시 카발리의 책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요. 확인해 봐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시티뱅크에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인데 마침 이 근처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괜찮다면 나도 같이 가겠어요. 카일 크레그는 당신의 직감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조셉 페트릴로의 파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매주 뉴욕의 시티뱅크 회장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990년부터 최근까지 시티뱅크 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회사의 재정난 때문에 정리해고된 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대규모 정리해고였지만 페트릴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아주 지적이고 차분한 어조였지만 뭔가 편집증적이고 조현병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 대위 출신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렉스의 직감인 건가요? 배시는 5번가 용의자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워싱턴 5번가는 낡고 오래된 차들과 허름한 건물이 늘어선 저소득층 주택가였습니다. 여긴 어째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배시가 말했습니다. 이 구역을 잘 알아요? 나는 페트릴로가 사는 거리를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몇 년 전, 그게 언젠지 이 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정확히 4블록 떨어진 곳이었죠. 그녀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의 어두운 거리에서 태어났고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합니다. 베시, 지금 당장 내 직감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나 혼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건지도 몰라요. 그냥 페트릴로가 사무실에서 너무 가까이 살길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오늘 그 많은 양의 파일을 읽고 난 뒤에 선택한 게 바로 이놈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직감을 믿어봐야죠. 나 괜찮아요. 우리는 페트릴로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최근에 은행을 턴 적이 있는지 정중히 물어볼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현관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워싱턴 경찰입니다. 조셉 페트릴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 계단 아래 서 있는 베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신경을 곤두세운 채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그 총소리는 우리 바로 맞은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베시를 안고 바로 옆 잔디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저스, 지저스. 베시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둘 다 총에 맞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총을 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알렉스, 다시는 당신 직감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베시가 말합니다. 지원 요청할게요. 조셉 페트릴로, 워싱턴 경찰이다. 나는 웅크린 채 현관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소리 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순찰차 2대가 도착했고 연이어 다른 2대가 더 왔습니다. 경찰은 주위의 집을 돌며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거리도 바리케이트로 막았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 때 마침내 특공대가 도착했고 나와 카발리 요원도 방탄복을 착용한 다음 특공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마치 오래된 다락방처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거실에는 낡은 책과 찢어진 잡지, 오래된 신문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데다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적어도 10마리는 될 것 같았고 대부분 굶주림의 야윈 모습들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조세 페트릴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의 반은 총탈에 날아가 버린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손을 연신 핥고 있었습니다. 페트릴로가 쓰러진 옆에는 시티뱅크 안내 책자와 그의 통장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티은행 통장의 잔고는 3년 전에는 7,711달러였는데 마지막에는 16달러가 찍혀 있었습니다. 베시는 죽은 조셉 페트릴로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이자가 마스터마인드인 건 아니겠죠? 아니요, 확실히 아니에요. 여기 이들은 그저 불쌍한 페트릴로와 그의 굶주린 고양이들일 뿐입니다.